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에서 벽을 철거하던 인부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에 이어 20일 오후 서울 중구의 빌딩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는 바람에 인부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오늘 안전연구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 뜨거운 화재 현장으로 안전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119 구조대와 함께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음식점, 상가,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런 불이 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요즘 같은 봄철인데요. 특히 겨우내 눈비가 적었던 해 이듬해 봄은요. 대지가 메말라서 산불은 물론이고요. 도시나 사무실, 주거지 가릴 것 없이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화재를 원인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네. 사용자의 부주의에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음식점, 아파트, 주택 등의 화재 중에는요. 특히 주방 화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방은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10시 43분 서울 성동구 뚝섬로에 있는 자동차 도색 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급히 도착한 119 소방대원이 불을 끄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커져버린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 여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 진압을 펼친 결과 불은 30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다행히 직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일어난 화재 사고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전 11시 4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수를 길게 연결해 물을 쏴대며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 화재 사고로 주민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탁기가 가동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1시 56분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있는 떡집에서 연기를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을세라 119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층 떡집 냉장고 부근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가게와 주거 공간이 같이 있는 주상 복합 건물에서 하마터면 큰 피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밤 11시 35분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우나를 즐기던 189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지하 1층 사우나 흡연실에서 누군가 담배꽁초를 환기구로 밀어넣어 먼지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사소한 부주의로 하마터면 많은 인원이 위험에 처할 뻔한 아찔한 현장입니다. 다양한 화재 사고 영상을 보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화재 중에 주방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주방 화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요즘은 쿡방이니 또 이렇게 먹방이니 하는 이런 요리 프로가 인기가 또 많고요. 네. 또 연예인들까지 이제 먹는 예능 프로에 이제 직접 투입이 돼서 인기를 끄는 만큼 이 요리하는 남자 이런 것도 이제 대세인데요. 그래도 이제 주방은 전부터
어머니들이 이제 밥을 네. 하고 또 요리하고 커피물을 데우는 이런 아주 사적인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네. 이런 주방이 화재 다발 위험 지역이라는 통계가 나온 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기라든지 가스를 사용하는 이 화기 사용이 많은 주방은 네. 가정 내에서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불을 많이 사용하니까 화재 위험이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가스레인지를 잘만 끄면 화재 위험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의 화재 빈대수 1위 공간이 바로 이 주방인데요. 네. 이 주방 화재의 70%가 이 가스레인지 후드, 이 후드하고 후드 덕트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이 레인지 후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 주방이나 음식점에서 요리할 때 이 생기는 이물질이라든지 불순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 불순물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생기는 불순물하고 화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 아나운서님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이렇게 건강도 해치고 또 네. 화재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기라든지 또 이 기체는 후드 철망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네. 그을름이나 또 이 기름때 같은 이 찐득찐득한 겔 상태의 불순물들은요. 후드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드 필터 여과기에 이렇게 걸려 있게 되거든요. 붙어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평소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후드 철망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기름때를 그때그때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위생상 나쁜 것은 둘째치고 네. 주방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기름때 잔뜩 낀 렌지 후드가 보기에 더러운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방 화재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실제로 기름때가 더럽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방 화재의 원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름때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엉겨붙게 되면은요, 네. 요리할 때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불꽃이라든지 불티가 이 기름때 이 미세먼지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름때가 지저분한 것 외에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 기름때가 잔뜩 낀 이 레인지 후드 아래서 요리를 하게 되면 위로 솟아오르는 뜨거운 열기 때 이 기름때가 녹아내려서요. 어우. 요리하고 있는 음식으로 다시 떨어져서 네. 음식 맛도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고요. 이 더러운 이물질로 인해서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기름때는 바로 주방화재 1등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 후드의 기름때는 가정집이나 음식점에서 주방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름때는 더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 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시커먼 기름때는 불이 잘 붙는 기름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기름때로 인한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깨끗이 청소만 해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청소만 깨끗이 해주시면 됩니다. 기름 낀 후드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소만 해주신다면 레인지 후드로 인한 이 주방 화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다음에 해야지 또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게 불이 나고요. 또 그로 인해 소중한 보금자리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우리 주부들이 귀찮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찌든 기름때는 쉽게 닦이지가 않거든요. 네, 레인지 후드에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는 기름때를 말끔히 청소할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 베이킹 소다라면 빵 구울 때 쓰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베이킹 소다인데요. 오. 기름때가 잔뜩 낀 레인지 필터를 분리하셔가지고요. 네. 베이킹 소다를 녹인 물에 약 10분 정도 담가뒀다가요. 솔로 살살살 문지르시기만 하시면 네. 기름때가 한 방에 솔질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오,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기름기 뗀 레인지 필터를 베이킹 소다 녹인 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솔질을 해주면 솔질과 함께 기름때가 싹 사라진다는 거죠. 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또 레인지 후드가 철망이 아니고 이 섬유 필터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빨아 쓸 수 없기 때문에 3개월마다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철망은 솔질해도 되지만 섬유 필터는 물에 담그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레인지 위에 붙어 있는 필터 외에도요. 필터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부 환기통, 네. 이걸 이제 덕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덕트 안에도 기름때가 말도 못하게 많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요. 주방 위생은 물론이고 주방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환기통을 청소하려면 먼저 가스레인지에 불을 약 한 3분 정도 이렇게 켜놔둡니다. 네. 그러면 그 열기에 의해서 환기통 내부의 기름때가 이렇게 살살 녹아내리게 되는데요. 네. 이때 베이킹 소다를 녹인 물을 분무기로 뿌리고요. 닦아내면 말끔히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 이 환기통 내부 청소가 정 엄두가 안 나면요. 요즘 청소 전문 업체들 많잖아요. 네. 그런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방화재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지 후드 기름때 제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기름때는 바로 불이 잘 붙는 기름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수시로 청소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은 물론 소중한 보금자리를 화재로부터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5분 서울 광진구 면목로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면목로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버스 앞범퍼에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9살 어린이가 부딪힌 뒤 버스 밑에 깔렸다는데요. 버스에 깔린 아이 구조가 시급한 상황.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와 들것을 이용해 신속하게 버스 밑에서 아이를 꺼냈는데요. 아이는 손과 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44분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삼거리 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서 있습니다. 서빙고역에서 용산역으로 직진하던 승용차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택시를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운전 습관이 부른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도로에서는 한순간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봄철이 다가오면서 증가하고 있는 사고가 있다면서요? 네, 봄철마다 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토바이 사고인데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관광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여행을 하는 오토족입니다.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는요, 일행들끼리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면서 으스대기도 하고 또 위험천만하게 이렇게 고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부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위험한데요. 바퀴가 2개뿐인 오토바이는 아차하는 순간 넘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요즘 관광지에는 바퀴가 4개 달린 사륜 오토바이를 즐기는 연인, 즉 아베크족들이 많아서 몸살을 앓는데요. 사륜 오토바이 사고는 과속이나 역주행, 또 운전 미숙 등으로 해마다 300여 건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10% 이상은 사망사고로 이어진다고 하고요. 말씀만 들어도 참 아찔한데요. 오토바이는 안전벨트 같은 보호가 되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만큼 더 치명적이라면서요. 네, 보기에도 당연히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는 더 위험합니다. 네. 바퀴가 4개인 자동차와는 달리요. 오토바이는 핸들을 놓치는 순간 그대로 꼬꾸라지게 되고요. 또 자동차는 사고 시에 엔진룸이라든지 철골 프레임, 네. 또 철판 바디가 운전자를 1차적으로 이렇게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데요. 그렇죠.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충격이 그대로 운전자 몸 전체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탈 때는 폼이 나지만 또 사고가 나면 유리탱크라는 것이 오토바이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토바이도 도로상에서는 자동차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방금 그 오토바이는 자동차라는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이 왜 자전거도 도로상에서는 자동차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네,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데요. 네. 첫째, 오토바이는 엄연히 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도 자전거처럼 바퀴가 2개라서 차가 아니고 레저용 스포츠용품 같은 이런 이제 자칫 그렇죠.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둘 다 도로교통법상의 엄연한 자동차고요. 오토바이는 특히 이륜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운전자 중에서는요, 오토바이를 마치 자전거와 같이 생각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 심지어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행자를 칠 수도 있고요. 네. 또 오토바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인도에서는 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차로를 통해서 운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토바이는 덩치가 작고 또 네.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눈에 잘 띄지가 않기 때문에 낮에도 라이트를 항상 켜놓고 운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또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요, 가급적 오토바이를 타시면 안 되는데요. 네. 간혹 3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2바퀴로 달리는 오토바이는 눈이나 비에
굉장히 정지하는 상태에서 브레이킹, 곡선기를 회전하는 코너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절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이라든지 안전용구 반드시 착용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퀴가 2개인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바퀴가 4개인 자동차 사고 치사율보다 2배나 높다고 하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실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추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행해야겠습니다. 새벽 4시 29분 서울 도봉구에 있는 공사장에서 벽을 철거하던 중 벽이 무너지면서 인부가 그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급히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인부는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은 인테리어 작업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공사장 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밤 10시 47분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앞 도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119 긴급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트럭 뒤를 추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 밑에 깔리는 사고인데요.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트럭 밑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119 구조대의 안전한 구조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고 운전자가 골절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오후 2시 25분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에서 투신 사고가 발생해 119 순환구조대가 급히 수중 탐색을 실시했습니다. 30분가량 구조를 펼친 결과 다행히 투신자를 건져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투신자를 물에서 구조해낸 뒤 119 순환구조대는 응급처치부터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교수님, 이 벽 철거 작업을 하다가 숨진 인부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요즘 이렇게 공사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일에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면서 일하던 분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공사장 붕괴 사고가 잦은 이유가 뭘까요? 네, 연일 공사장 사고가 이어지면서 부실 공사 등 이렇게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더욱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자, 오늘은 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인데요. 네. 매년 이런 해빙기에는 공사장 붕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의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국지방공학회 지방공학연구소 유기정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해변계에는 겨우내 중단되었던 공사들이 재개되면서 공사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게 되면 겨울 동안 얼어 있었던 집안이 녹으면서 집안 내 물의 체적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집안이 푸석푸석해지며 전체적으로 집안이 연약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안이 아래로 가라앉는 집안 체마가 일어나거나 옹벽과 경사만의 붕괴 사고 또는 굴착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적치물들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겨우내 얼면서 부풀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 집안이 푸석푸석해진 상태에서 중단했던 공사들이 재개되니까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집안이 네. 약해지는 해빙기에는요, 굴착 공사 현장에서 특히 붕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쌓아놓은 건축 자재라든지 적치물이 무너진다거나 네. 또 땅이 밑으로 꺼지는 집안 치마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집안 치마나 붕괴 사고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를 미리 알게 되면은 사고가 나기 전에 피할 수 있으니까 인명 피해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체로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미리 특이한 붕괴될 조짐과 징후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 네. 이 역시 지방공학연구소 유기정 박사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봄철 집안 붕괴의 징후로는 방이나 거실의 바닥면이 꺼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잘 열리던 창이나 문틀이 갑자기 뒤틀려 여닫는 것이 힘들어진다든가 키우던 개나
동물이 갑자기 크게 짖거나 불안한 증세를 보일 때도 붕괴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대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물이나 땅이 균열될 때 초고주파의 미세한 소리가 나는데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개나 동물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나 동물이 이런 초고주파의 붕괴 징후 소리를 듣게 되면 몹시 불안해하거나 격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붕괴를 의심해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건물 붕괴 조짐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닥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거나 잘 열리던 창이나 문틀이 갑자기 뒤틀려서 열고 닫는 것이 힘들 때 붕괴를 의심해봐야 하고요. 또 평소에 얌전하던 개나 동물이 계속 짖어대면서 몹시 불안해하거나 격한 행동을 보일 때는 반드시 집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는 붕괴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건물이나 땅이 갈라질 때는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초고주파의 미세한 소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2만 헤르츠 이 대역인 반면에요, 개의 경우에 최고 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서 개나 동물이 붕괴 시에 발생하는 초고주파 음을 들으면요, 평소와 다른 아주 격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평소 얌전했던 동물이 갑자기 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하게 짖어댄다면 건물 붕괴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에 하나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혹시라도 붕괴 사고를 당했을 때 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고 현장에서 직접 구조 활동을 펼치는 동작 소방서 조현돈 구조대원님이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다. 붕괴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은 첫째, 대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 견딘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급히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붕괴 사고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무너진 잔해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주고 수건이나 천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구조대가 부르는 호출 신호가 들릴 때까지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울거나 불필요하게 비명이나 고함을 지르지 않는 게 체력 유지에 더 좋습니다. 만약 주위에 사람 소리가 들려오면 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며 구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다섯째, 휴대전화는 불통 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는 게 좋고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정 주기로 껐다가 다시 켭니다. 마지막으로 붕괴 사고 시 다행히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 붕괴와 가스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19 구조대원이 알려주는 붕괴사고 대처법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이 붕괴될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되고요. 낙하물에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재 시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붕괴될 때에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건물 붕괴로 정전이 되면 꼼짝없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집니다. 또 집이나 건물이 무너져서 붕괴 잔해물에 몸이 깔렸을 때는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손가락 발가락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해빙기 붕괴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해빙기, 공사장 등 각종 붕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바닥이 부풀어 오르거나 평소에 잘 열리던 창문이 뒤틀려서 열고 닫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붕괴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 평소 얌전하던 개나 동물이 갑자기 짖어대며 불안한 행동을 보일 때 역시 건물 붕괴를 의심하고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물이 붕괴될 때는 계단실과 같은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재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정전으로 갇히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붕괴 잔해물에 갇혔거나 또 깔렸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계속 움직여 주십시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막대기 같은 것으로 계속 벽을 치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다행히 무너지는 건물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면 가스 폭발 등 2차 붕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붕괴 현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혹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붕괴 사고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는 혼자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나
지자체 혹은 119로 신고하셔서 전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빙기 붕괴 사고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해빙기 붕괴 사고 외에도 봄철 산행 시에는 낙석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나 하나의 작은 조심으로도 우리에게 닥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나 사고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 말이 하루 빨리 없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